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 위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는 눈 건강과 염증 완화,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시금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선생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 여러 효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살산은 장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혀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소변 내의 옥살산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결정들이 달라붙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되면 신장결석, 요로에서 발견이 되면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이루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의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에 녹는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수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시금치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을 반드시 하시지요. 이 과정은 시금치의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시금치를 오래 데치면 시금치가 너무 흐물거리고 비타민C가 파괴되어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시는데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만 옥살산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배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에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데치기 전 시금치 100g당 옥살산 함량은 1075mg인데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30초만 끓는 물에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더욱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 소금을 첨가하는데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을 더욱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은 넣지 않고 데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려서 식감은 완전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속에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 덩어리를 이루어 건강을 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와 두부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금치의 구연산과 결합하여 구연산 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 그리고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 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과 참기름 그리고 참깨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등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 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좋은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란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시금치의 지용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의 들기름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음식의 궁합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아주 풍부하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재로도 사용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에 해풍을 막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혈액 속의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링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 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 동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상 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만성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펙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의 풍부한 엽록소와 엽산이 항암 작용을 하여 암세포와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물게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과 아스피린 등의 혈전용 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먹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이와는 반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여 혈액응고를 촉진시켜주는 것입니다.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서 많이들 드시지요.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된장이콩과 두부에 함유된 칼슘을 만나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겠지요.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결석과 요로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물은 버리고 끓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피자에 시금치를 올려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계란말이를 할 때 삶은 시금치를 잘게 다진 후에 계란에 넣어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날씨가 추워지면 따끈따끈한 고구마 생각나지 않으세요? 10월, 11월 요맘때쯤이 고구마철이라서 지금 한창 많이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 또한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한 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칼로리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 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유발을 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생성 촉진을 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과 아교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험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후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는 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아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아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생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이외에도 자색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 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엽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채소로 습기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 아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 요약해보자면 고구마의 효능 5가지. 1. 항암 효과. 2. 면역력 강화. 3. 소화기능 향상. 4. 노화 예방. 5. 혈관 건강.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 1. 검은 반점주의. 2. 위장 약한 분주의. 3. 당뇨 있으신 분주의. 4. 신장 약한 분주의. 5. 흡연자주의.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1. 동치미. 2. 사과. 3. 우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1. 소고기. 2. 땅콩. 고구마의 종류.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꿀고구마, 자색고구마. 고구마 보관법. 온도에 민감. 정말 고구마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방법들 꼭 기억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 있답니다.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선생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쏘갈맹이만 드시는데요. 녹두의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어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 몸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풍부한데요.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녹두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데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걱정 없이 녹두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식품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마늘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란 성분이 풍부하여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탁월하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분해를 빠르게 일으켜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죠.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우리 몸에 보약이 됩니다.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일 텐데요.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자체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요.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최고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진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 회복에 놀라운 효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매우 효과적이랍니다. 철분도 풍부해 나이가 들며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 동맥 경화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과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로 인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두는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잡아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도 풍부하여 당뇨로 인해 발생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혈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 주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E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팥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 사용되는데 팥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하여 부종을 경감시켜주고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쉽게 붓고 쉽게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한 실험에서는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녹두는 우리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탁월하여 해독제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독소뿐만 아니라 중금속과 혈관 내의 노폐물 제거에도 탁월한 효능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도 해주고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는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기도 하는데요. 평소 몸이 찬 분이 녹두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녹두의 찬 기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며 진통 효과도 발휘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열이 오르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증상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면 위장장애를 일으켜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보약, 한약을 드실 때에는 녹두를 드시면 안 됩니다. 녹두가 보약의 약효를 모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 때문입니다. 녹두의 해독작용은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간이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기이죠. 녹두는 이런 간의 기능을 도와주게 되는데 간 기능을 강화해줘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이지만 보약에는 상극인 것이죠. 보약의 효과도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전부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꼭 안내해 주는 것이랍니다.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에도 영양성분들이 풍부한데요. 녹두의 풍부한 소화효소들로 인해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고 이런 유익균이 녹두의 전분 성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낙산염이란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낙산염은 소화기관에 이로운 영양성분을 공급해주어 소화기관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녹두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해줘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칼륨이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혈액 내의 칼륨의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마비와 부정맥, 심장마비 등의 위험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일 사과 하나를 먹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사과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독이 되어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과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 되는지,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딱 맞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과에는 상콤한 맛이 나지요? 바로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콤한 신맛이 나는 것인데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위의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고 생리기간 중에 있는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이 사과를 드실 때에는 아침 공복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사과를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기보다는 미리 꺼내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요.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고 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껍질을 버리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먹게 되는 거예요. 사과에는 팩틴 말고도 정말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요.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많이 사 드시고 계시죠? 사과가 바로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먹게 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뷰티르산 같은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방산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줘 장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장벽이 손상이 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침투하게 되고 이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피부에 염증이 발생되고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피부도 탄력 있고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사과의 풍부한 팩틴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고 대장암의 발병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혈관에 활성산소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요. 이 루틴이 사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배출되지 않아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사과를 섭취하여 칼륨을 공급해주면 고혈압을 방지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 주는 성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먹고 남으면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산패되어 갈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갈변된 사과는 잘라내고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요.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실제로 대학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와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가 쌀밥만 먹었을 경우보다 혈당이 50% 정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 기관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매주 4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낮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입니다. 요즘 샐러드를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와 치즈를 부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 주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이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더욱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 덩어리가 되고 위 속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 더 큰 덩어리가 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성 소화불량과 대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장이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씨입니다. 사과 주스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갈아서 함께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화효소와 만나면 시아나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시아나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강한데요. 섭취하게 되면 두통, 어지러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주며 호흡곤란,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독성에 약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요.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윤기가 있거나 색상이 짙은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유동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코팅 처리한 사과일 수 있는데요. 이 유동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건강음료로 유명한 ABC 주스를 아시나요?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사과, 비트, 당근을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증가하고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 주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장운동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사과, 당근, 비트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고구마도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차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 효능이 극대화가 되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궁합이 된답니다. 탄수화물 폭탄으로 알려진 감자는 생각보다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잘못 드시면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자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삶아 먹고 데쳐 먹고 튀김으로 먹고 볶아 먹고 전으로도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자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랍니다. 감자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에 있는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감자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의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 두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혈액이 산성화되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현상도 예방해 줄 수 있는데요. 칼륨이 바로 알칼리성 성분이기 때문이죠. 칼륨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종아리 근육의 경련이나 손발 저림의 증상을 예방해 주기도 하는데요. 칼륨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자의 칼륨이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하여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감자의 조리 방법은 정말 많고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되는데요. 조리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처럼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기름을 사용해 감자를 조리하게 되면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정말 최악인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랍니다. 특히 감자를 튀기게 되면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심각한 위험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와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기름에 튀기거나 높은 열의 온도로 조리를 할 때 만들어지는데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크릴아미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감자를 튀겨서 조리하는 방법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감자는 물속에 넣어 삶는 것보다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어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세포가 변형되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행되어 암세포가 생성되는 상황을 미리미리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여러 심장 질환을 예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혈관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지방 성분이 과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과산화된 지방은 피부를 노화시키고 주름을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답니다. 또한 클로로겐산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클로로겐산은 감자의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거의 대부분은 껍질을 벗겨내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니 오늘부터는 감자를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항은 감자의 조리 방법에 따라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생감자 껍질 1g의 클로로겐산이 1mg, 감자를 삶았을 때는 0.6mg, 찜기에 쪘을 때는 1.6mg 정도로 생감자일 때보다 늘어났고, 구웠을 때는 0.2mg으로 소량 남아 있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감자를 물에 넣고 삶았을 때는 그 물에 클로로겐산이 녹아 버려지게 됩니다.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은 다들 조심하시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먹게 되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구토와 발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그 위험한 솔라닌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이 도대체 뭐길래 독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솔라닌은 식물 스스로가 해충,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솔라닌의 독성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식중독 증상을 일으켜 복통과 두통, 구토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나타나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285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야 독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에 넣고 아무리 삶아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솔라닌의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솔라닌은 감자가 햇빛에 노출되면 빠른 속도로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자는 반드시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버터를 이용한 조리 방법이 요즘 많아지고 있죠. 감자도 버터에 조리하다가 치즈를 올려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즈와 버터를 감자와 함께 드시게 되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심혈관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죠. 치즈의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아지게 하는데요. 거기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많은 여러 손상을 입게 되고 혈압이 높아져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떤 음식과 먹을 때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감자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하여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 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콩에 함유된 단백질보다도 좋은 단백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지방과 비타민 A 그리고 칼슘이 풍부하여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줍니다. 또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 C는 우유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줄 수 있죠.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의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 들어있는데 이 양은 사과보다도 3배나 많은 양이랍니다. 감자의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력 또한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데 비타민C가 콜라겐의 조직을 강화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조리하실 때에 식초나 레몬즙을 뿌려주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양파 또한 감자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요.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감자의 풍부한 아르기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항염작용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산성화가 되면 여러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양파는 감자와 더불어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인데요.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한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특히 염증을 제거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준답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함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C가 만나게 되면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되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온몸 구석구석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하여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혈관성 치매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드시게 되면 포만감을 장시간 유지시켜주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긴 시간 공급해주는 효능을 발휘합니다.